강노을 동무, 수령님의 방패가 되겠습니까? 예,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함경북도 산골,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누워 계셨으며 어머니는 옥수수 몇 알로 죽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6살 때부터 학교에선 배웠습니다. 충성만이 살 길이다. 수령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다. 조국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나는 그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굶주림에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고 쌀 한 줌이라도 집에 보탤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근데 17 입대하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노을아, 살아서 돌아와라. 명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냥 살아만 있어 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강합니다. 강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뛰어다니며 자란 체력, 사냥으로 단련한 집중력 덕분에 사격 훈련에서 만점을 받았고 상관들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노을, 너는 정의의 경호중대에 배치한다. 정의, 그 단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제 가족들에게 배급이 더 나올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령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충성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방패는 언젠가 부서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조차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23, 함경북도 눈 쌓인 마을에서 온 청년 강노을. 이것이 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질문하지 마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중대장 동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입 닥쳐.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결에 군복을 입고 집결지로 뛰어갔을 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상급 간부들은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분대원 3.17 전투 식량과 탄약을 수령하라. 통신기는 모두 회수한다. 통신기 회수. 가족들에게 편지조차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변 전우들의 눈빛에도 당혹감이 스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곧 의심이고 의심은 곧 반역이었으니까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덮개로 가려진 차량 안은 어둡고 답답했으며 몸을 부대끼며 앉은 전우들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창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익숙한 산맥이 사라지고 본 적 없는 평야가 펼쳐지고 간판의 글씨마저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자리에 김일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노을아, 우리 국경 넘은 거 아냐? 저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면 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며 조국을 떠나고 있다니. 국제 의무 지원. 영광의 작전. 그럼 왜 이렇게 몰래, 급하게, 설명도 없이 우리를 실어 나르는 겁니까? 차량이 멈췄습니다. 덮개가 걷히고 낯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내리라는 명령과 함께 발을 디딘 곳은 황량한 군사기지였고 러시아군 장교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장교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형제, 국가를 돕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조국의 명령이며 수령님의 뜻이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너무 공허했고 전우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편지 한 장 쓸 수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혹시 내가 죽어도 알 수 있을까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노라, 노라, 다리를 내 다리. 버텨, 내가 데리고 나갈게.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투는 교육받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전쟁은 질서 있고 영웅적이었습니다. 적을 조준하고 사격하고 승리하는 것,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첫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는 영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진지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고 참호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료들은 비명을 질렀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드론이다. 엎드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옆에 있던 전우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최병호, 함경남도 출신, 21살, 어제만 해도 고향 이야기를 하며 웃던 친구였습니다. 병호야, 정신 차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화면 속이 아닌 바로 내 눈앞에서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전진하라. 전진이다. 탄약도 부족했고 통신도 끊겼으며 어디가 적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연막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렸고 누군가는 지뢰를 밟았고 누군가는 총에 맞아 고꾸라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까? 김일철이 제 옆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피가 군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노으라, 나 못 가겠어. 두고 가. 닥쳐.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저는 그를 업었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그의 무게와 축 늘어진 팔이 온기를 잃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후퇴했습니다. 아니, 도망쳤습니다. 영광도, 충성도, 그 모든 말들이 포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폐건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일철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일철아, 일철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분대 12명 중 살아남은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죽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조국도, 나는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병력, 최후의 명령을 하달한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적에게 포로가 되느니 명예롭게 산화하라. 이것이 최후의 명령이다. 예, 그 예라는 대답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생존 병력은 즉시 자폭 장치를 작동하라. 포로가 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수령님의 전사로서 명예를 지켜라. 손이 떨렸습니다. 폐건물 구석에 웅크린 채 저는 허리춤에 찬 기폭장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 빨간 버튼 하나, 누르면 끝입니다. 주변엔 동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최병호, 김일철, 박수민, 정태웅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누던 얼굴들이 이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강노을 동무, 응답하라. 명령을 수행했는가?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수행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장치를 누르지 않았으니까요. 무전기를 내려놓고 기폭장치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빨간 버튼이 엄지손가락 아래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충성만이 살 길이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왔는데 왜 나는 죽어야 합니까? 조국을 지키려 왔는데 왜 조국은 나를 버립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 아직 사랑도 해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눌러야 했습니다. 명령이니까, 충성이니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버튼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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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었습니다. 안 돼 왜? 기폭장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금속 상자가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여전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라고 명령받았는데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충성, 명예. 그게 뭡니까? 고장난 장치 하나로 끝나는 게 내 목숨의 가치입니까? 폐건물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어였습니다. Don't shoot. Hands up. 쏘지 마. 나 총 없어. 적군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2명, 아니 3명. 군화가 깨진 유리를 밟는 소리. 총을 겨눈 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총은 이미 탄약이 바닥났고 몸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도망칠 힘도 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역광 속에서 3명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소총을 겨눈 채 그들은 건물 안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 들어. 알아듣지 못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나 총 없어요. 어눌한 러시아어였습니다.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써본 건 처음이었고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병사 한 명이 다가와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몸수색을 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예상보다 폭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기폭장치를 발견했을 때 그는 동료에게 무언가 외쳤고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다른 병사는 어디 있어? 한 병사가 어눌한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널린 시체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적군이었지만 그 표정엔 연민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적은 악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포로가 되면 고문당하고 죽는다고 차라리 자폭하는 게 낫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사람들은 악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물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마셔. 탈수 상태야. 저는 멍하니 그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독이 들었을까? 함정일까? 하지만 목은 타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병을 받아 입에 댔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걸쳐 놓았던 담요 하나를 제게 덮어 주었습니다. 담요였습니다. 총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지쳐서,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적군의 손에서 받은 첫 번째 것이 폭력이 아니라 물과 담요였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걸을 수 있어?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일으켰습니다. 포로로.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배운 세계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다르다면 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국은. 그럼 왜 당신은 여기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신문실은 예상보다 밝았습니다. 고문 도구도 피 묻은 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통역관 1명이 전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장교가 마주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강노을입니다. 결국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신분증은 이미 압수당했으니까요. 좋습니다. 노을 씨, 당신은 왜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지킨다고요? 장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긴 우크라이나입니다. 당신네 국경에서 2000km 떨어진 곳이죠. 어떻게 여기서 조국을 지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제의무지원이라고 배웠습니다. 형제 국가를 돕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장교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이었습니다. 평양의 거리,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본 적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 아닙니까? 조작. 이건 국제구호단체가 촬영한 겁니다. 당신네 나라는 지금 경제가 무너졌고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당신네 지도자는 병사들을 러시아에 팔아넘겼어요. 돈을 받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당신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까? 왜 가족에게 편지 한 장 쓸 수 없었습니까? 왜 자폭 장치를 차고 전장에 내몰렸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교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 가득 찬 상점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이건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이렇게 살고 한쪽은 굶주립니다. 왜일까요? 저는 화면을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을 씨, 당신은 이용당한 겁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누군가는 이용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밤새도록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충성, 조국, 수령님, 그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내가 속았다면, 그럼 일철은, 병호는, 그 모든 친구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죽은 겁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상실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한경북도에서 보던 그 별과 똑같았습니다.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까? 남조선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의 또 다른 조국. 그 말이 제 세계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는 음식에 독이 있을까봐, 친절한 말 뒤에 함정이 있을까봐 밤마다 깨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적이 아닌 피해자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국제적 십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고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노을 씨,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고 싶습니까?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 배울 때는 괴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민족 반역자들의 소굴. 그런데 지금 그곳이 저를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왜 저를요? 전 적이었는데 노인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적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고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 인생을. 선택,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명령만 받아왔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특별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다른 탈북 포로 3명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눈빛이 불안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우크라이나 땅이 멀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전장, 동료들이 죽어간 그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이 부셨습니다. 밝았습니다. 너무나 밝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유리와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임시 거주지는 경기도의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는 부드러웠으며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폭격 소리, 동료들의 비명, 자폭 장치의 차가운 감촉.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자원봉사 할머니가 시설에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손에는 김치와 반찬이 든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얘야, 많이 힘들었지? 이거 먹어봐.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맛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여기서는 누구도 너를 조종하려 하지 않아. 이제 너 인생을 내가 선택하면 돼. 그 말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선택, 자유. 내 인생. 처음으로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노을아,
넌 이제 뭐가 되고 싶어? 모르겠습니다. 명령만 받아왔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계절들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전투가 아닌 삶을 배워갔습니다. 하나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 그곳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법, 문화, 언어를 배웠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단어들이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짜장면, 짬뽕?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뭘 먹든 상관없는데 왜 물어보는 걸까?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르는 거야. 뭐가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것.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짬뽕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직업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붙이가 달아오르는 작업장에서 저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은 떨렸고 용접봉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을 씨, 천천히 해도 돼요. 여기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니. 군대에선 실패는 곧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실패가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용접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지 않는 오롯이 제 것.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스스로 선택한 음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주말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후배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 모든 게 낯설었고 무서웠어. 하지만 알아? 여기선 내가 누군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그 청년의 눈에 희망 같은 게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원룸에 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놓은 낡은 군복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입었던 그 군복, 피와 흙이 묻은 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군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기억의 무게 때문에 최병호, 김일철, 그리고 함께 죽어간 모든 전우들, 그들은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만 살아남아서. 하지만 약속할게. 너희 목까지 살겠어. 제대로.